근데 중요한 건 일봉만도 벅찬데 트레이더라는 사람들은 분봉을 보통 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하면서 계속 합리화를 해가는 거죠. 트레이딩은 예측이 아니고요, 시장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이사님, 제 친구 중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골방에 박혀서 그것만 하는데 어제만 해도 금으로 40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저는 출근해서 9to6 일하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저도 그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딩의 본질이 뭔가요? 사실 트레이딩의 본질은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와 사이클을 만드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투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요? 친구분이 이제 금을 사셨고, 그 친구분이 금을 통해서 계속된 트레이딩을 해왔고, 그 수익이 평균 수익이고 전략 안에서 이루어진 수익이라면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회성 수익이라면 그분은 시점이 좋았고 수익화를 잘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그러면 트레이딩은 뭔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어떤 행위인가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회사에 가도 회사에 규칙이 있고요, 월급을 받으려고 해도 내가 계속 디벨롭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업무 성과가 더 잘 나와야 될 것이고, 승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급여가 오르고 혹은 동결이거나 받아가면서 생활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태도와 규칙과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전 트레이딩은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 느낌에는 뭐랄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월급을 받는다의 개념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예측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에서 볼 수 있는 수입 자체는 스프레드가 좀 다를 수 있죠. 회사는 딱 정해진 룰 안에서, 규칙 안에서 발전되는 만큼의 양을 월급으로 받는 안정성이 있다면, 트레이딩에서는 정말 크게 벌 때도 있고 조금 벌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고, 이런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거와는 조금 대조되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레이딩은 예측이 아니고요, 시장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전략이 아니고 사이클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전략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제가 승률 트레이더일 수도 있고요, 승률 뭐 7대3, 6대4, 최소한 승이 더 많아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혹은 스프레드를 통해서 성과를 얻는 트레이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 내가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수익을 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구성해서 살아남기 위한 사이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누군가는 이사님처럼 15년간 트레이딩을 꾸준히 하면서 양도세 11억을 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수익을 내는 5%와 퇴출을 당하는 95%는 어떻게 결정이 되던가요? 솔직히 수익을 보는 5%는요 평범합니다. 수익을 보는 5%는 시장이 저항하려 하지 않고요, 합리화를 또 합리화해가면서 계속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합리화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내가 손절가를 여기로 잡았는데 여기를 이탈하고 보니까 사람의 성향 자체가 손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해요. 더 내려가는데 손절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 또 지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하면서 계속 합리화를 해가는 거죠. 마치 자신의 직감이 신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자기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켜야 될 룰을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일 수 있어요. 뭐 실수로 제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게 실수인 걸 알았어요. 그럼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엔 실수인 걸 알았는데 아무도 뭘 안 하니까 또 해. 더 대범해져.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뭘 안 하니까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하다 보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손절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사님은 손절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게 음. 어느 인생의 어느 영역이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음. 진짜 꼭 손절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있고. 손절은 그냥 트레이딩의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을 손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 전략을 세팅할 때부터 손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이클을 지켜가면서도 계좌가 우상향하는지 시장에 적합한지가 중요한 것이지 손절을 함으로써 내가 투자를 실패한다 이런 강박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얘기를 할게요. 신고가 종목이 있고요. 신고가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가를 형성할 의지를 가진 주체가 없다. 의사를 가진 주체도 없고 그만의 자금을 가진 주체가 없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최초에 설정한 기준을 이탈했어.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이만큼 밑에 있어요. 이거 자체는 포모이자 거품이었던 거죠. 그러면 분명히 회귀 작업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웠던 손절값을 이탈하는데도 손절을 하고 있지 않다 보면 밸류까지 그 이하까지도 회귀하는데 나는 더 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은 잠재적 리스크를 더 키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값보다는 목표값을 좋아해요. 근데 목표값을 딱 정해놓고 목표값만 정해놓으면 분명히 내가 갈 수 있는 위로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가져요. 그냥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있거나 하락해요. 그럼 사람이 조바심이 나겠죠? 근데 목표값은 분명히 리밋이 있는데 손절값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추락할 수. 그렇죠.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손절값은 있는데 목표가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트레이딩과 투자 전략이 주체를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띠기 때문에 손절값의 가격이 잘 닿질 않아. 그럼 어떻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의 한계를 스스로 예상을 한다? 시장의 한계를 내가 결정 지어 놓는다? 이것만큼 바보 같은 행위가 없거든요. 그냥 딱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율만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님 저희가 수익을 내는 5% 근데 그 5%는 사실 평범하다. 그 평범함을 지키는 어떤 나만의 규칙 5가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시장 트렌드에 맞는 투자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쓰는 용어를 풀자면 기준 가격도 있을 수 있고요. 기준 가격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내용이에요. 한 캔들의 중심 가격, 이걸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냥 이건 기준가라고 표현을 하고 중심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항과 지지값 사이에 있는 중심 가격, 이 가격이 교묘하게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트렌드는 지지값을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항만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트레이딩을 할 때 트렌드가 얘는 지금 4주 연속 지지값을 확인하지 않았어. 저항만 돌파해.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이 지지값만 가지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율에 따라서 매입가를 선정하면 되겠네? 그럼 난 요만큼만 손실을 감내하면 이만큼의 수익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는 기준에 맞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더 자세히? 저만의 비법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기준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규칙. 비슷한데요. 아까는 기준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얘가 지지값을 확인하지 않고 저항을 돌파하는 트렌드를 봤어. 그러면 기준은 생겼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이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수익을 볼 수 있겠네? 트렌드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지값이 곧 손절값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5%다. 그러면 지지값에서 플러스 5%만 하는 겁니다. 10,000원이면 1,500원부터 내가 매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설정, 규칙. 그래서 내가 10,000원이 이탈되면 트렌드가 바뀌었네 하면서 손절을 할 수 있으면서도 수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백테스팅을 통한 검증인데, 백테스팅이 뭐냐면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시장에 효율성이 있을까, 적합할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승률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혹은 아니면 스프레드를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가지고 트레이딩 한다는 건 길게 보거나 수익성을 크게, 3번 수익이 나더라도 7번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난다면 스프레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걸 테스팅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걸 이제 백테스팅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투자 전략을 구성을 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구색을 갖췄겠지만 현금 비중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럼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에, 그리고 내 스타일에 현금 비중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일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 보신다면 일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5번째 규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요, 무조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수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트레이딩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거는 해보시면 누구나 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면 약간 조바심이 더 많이 나고 빨리 뭔가 급하게 움직이게 되고 여유 없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느릿느릿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배려심 있고 매너 있는 행동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요. 이런 건 이제 사람한테서도 티가 나거든요. 트레이딩에서도 내가 현금 비중을 할애했고 투자 전략이 적합하다면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장한테 수긍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할애도 해줄 수 있어야 결국엔 내가 수립한 투자 전략이 시장과 맞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걸 들으니까 이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트레이딩을 되게 대학생 때부터 하셨잖아요. 보통 그때 트레이딩을 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되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지고 있던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주변에서 듣고 해서 나도 주식 투자라는 걸 한번 해봐야지, 재밌겠는데 합법적 도박 같은데 돈이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틀 만에 15만 원을 번 거예요. 100만 원으로. 얼마나 커요 그게. 저한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게 센세이션이자 패러다임인 거죠. 야, 이거 더 해야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파봐야겠는데? 라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등록금에 손을 댑니다.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모아서 주신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투자를 조금 더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학자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조금 더 깊이라기보다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100만 원? 이거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용돈으로 써도 되는 돈인데, 그 돈으로 할 때는 그래도 손실이 나도 그렇게 막 조바심이 나거나 안달이 나지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주신 등록금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때는 트레이딩이라고 할 것도 없이 투기예요. 투기. 손실이 나니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왜? 학자금이나 대출 생겼고 이자가 나가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걸 4년 내내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면 시장을 떠나잖아요. 근데 안 떠나고 버티게 된. 재밌었어요. 그걸 하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땐 책을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뭔가 저만의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하다 보면 배우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느는 게 있거든요. 뭐 꼭 명문화가 되어야만 내가 체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득했는데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를 그때 당시는 이제 트레이딩이라기보다 투기를 하는 스킬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문 트레이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나요? 그 많은 돈들을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한번 다 잃어본 적이 있어요. 다 잃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젊으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그래, 배운 값으로 치자. 내가 나가서 벌어서 갚으면 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자금의 흐름을 내가 알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내가 부를 가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것들을 겪어보고 난 생각은 어떻게? 그때는 이제 정말 무모했지만 지금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깨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존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트레이딩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전략을 다 들어본 결과 그리고 이사님의 과거까지 다 들어본 결과 진짜 트레이딩은 사실 부업보다는 본업이다. 정말 일상처럼 무언가를 나의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죠? 맞습니다. 이걸 왜 본업이라고 보셔야 되냐면요.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연간이든 10년이든 매매하는 횟수 자체가 달라져요. 이를테면 연봉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연봉은 하나죠. 그러면 얘는 매매거리가 별로 없어요. 연봉에도 중심이 있고 기준도 있고 모두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보조지표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돌파 시 한 번 진입, 이탈 시 손절, 재돌파 시 재진입. 몇 번 안 되겠죠? 하나의 캔들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것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월봉은 12개가 있습니다. 1년봉을 가지고도 이 정도 매매를 하는데 12개를 가지면 몇 번 매매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이거보단 훨씬 많겠죠. 그럼 주봉을 가지면 주봉은 48주가 있죠. 48주면 월봉 12개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겠죠. 일봉은 몇 개가 있죠? 한 32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일봉만 따져서 하루에 돌파, 재돌파, 이탈, 손절, 재진입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봉만도 벅찬데 트레이더라는 사람들은 분봉을 보통 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요즘 잘못된 건데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기준은 주봉으로 세워놓고 혹은 일봉으로 세워놓고 분봉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럼 기준이 깨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본인 스타일에서 나는 가치 투자 개념이 좋고 스윙 트레이딩이 좋고 매매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횟수에 맞는 캔들의 기준을 두고 트레이딩을 해야지 무조건 분봉을 보는 게 좋고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업처럼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분봉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12시간 돌아간다고 한다면 시장이 30분봉이 1시간에 2개, 10시간에 20개, 12시간에 2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24시간 동안 변동폭은 10인데 30분 동안도 계속 움직이겠죠? 이 변동폭을 다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업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내가 어떤 캔들을 보면 가장 적합한지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준 가격을 잡는 법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향만 들어도 사실은 이분은 어떤 캔들로 어떻게 트레이딩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따라하기보다는 자기만의 트레이딩 스타일과 투자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들어보니까 왜 트레이딩이 재능의 영역보다는 어떤 갈고닦음? 노력의 영역이다라고 말하신 게 어렴풋이는 이제 알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은 타고난 어떤 재능의 영역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걸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요. 재능이 있으면 좋겠죠. 감각이 있으면 그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다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능이 없고 감각이 있어도 시장에서 감각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규칙을 만들어 보거나 실제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도 없고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사실 감각이 아예 없으면 아예 이 판에 발조차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미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하셨고, 그리고 투자가 꼭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그리고 수익을 한번 보셨다, 혹은 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겼다라면, 그냥 아무런 규칙이나 기준도 없이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규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정립해서 투자 전략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